조금 전 일본의 그 회신용 마스크가 분노가 치미는 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600명대를 넘어섰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11월부터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심상치 않았는데 급기야 오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6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3일 이후 276일 만입니다. 이 정부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산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늘 코로나 국면에서는요, 이게 입버릇처럼 돼버렸어요. 뭐냐면 주말이 고비다. 주말이 고비다. 정말로 방역 당국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 서울 수도권이 특히 심각합니다, 지금. 네, 오늘 0시 기준에 한번 확진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이 291명, 경기도가 155명, 아하. 인천이 17명, 모두 수도권에서 463명, 전국 신규 확진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전날 419명에 이어서 또다시 수도권 확진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직 쉽게 꺾일 것으로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아하. 특별한 계기나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정세균 총리는요, 주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지만요, 서울시는 선제적인 조치를 오늘 내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불을 끄겠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재건 평론가님, 당장 내일부터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내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완전 멈춥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하. 특히 상점이라든가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미용실 이런 것과 같은 일반 관리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아예 금지되는 9시 거예요? 이후로는. 허허. 다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는 운영이 가능하고 음식점도 포장하고 배달은 허용된다라는 하하. 것이고 네. 대중교통은 30%가 감축됩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이용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하하,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에 포장만 허용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 지난 11월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추가로 33명이 감염돼 현재까지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점은 공연 무대가 있는 음식점입니다. 즉 식당 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래요?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진행된 공연 중에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고 하는데 어허. 공연 뒤에는 공연자와 관객이 개별적으로 소모임도 가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파 경로를 보면 최초 확진자가 이 시설에 방문하고 이 시설 방문자가 공연자에게, 공연자가 음식점 관계자에게 전파를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추가 확진자는 파악 중입니다. 지금 저 음식점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방역이 다소 느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비단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여주대생 한 명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확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서울 강서구 댄스 교수 관련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데, 근데 참 문제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본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비말 전파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난달 25일에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또 모임을 한 것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당일 음식점을 찾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였더니 10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네. 이들과 접촉한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들 외에 또 군복무 중이거나 네. 입대를 위해서 휴학한 학생들 2명 등 누적 확진자가 21명입니다. 아하. 뿐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가족 3명도 감염자 실이 확인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여주대 관계자는 확진자들과 접촉한 학생 164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이들 대부분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 그다음에 함께 세부 동선 등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 코로나 감염의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집단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 네. 한 명의 감염자 100몇십 명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164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인 상태예요. 지금 이후에 잠복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음식점이 혹시 감염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마스크를 벗고 아까 일본에서도 뭐 그렇죠. 아주 이 앞에 이렇게 덮어 씌우고 했는데 네. 어차피 입을 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지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포장하고 배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9시에 뭐 셧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9시까지는 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다거나 또는 뭐 먹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균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음식점에 대해서 방역을 상당히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연말 모임 같은 거 다 취소했어요. 이게 뭐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렇죠.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 음식점 방역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니까 확진자 숫자 그뿐만 아니라 확진율도 몇 프로다 하는 것도 한번 발표를 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네. 것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코로나가 앞으로 좀 잠재워질 것이냐 네. 창궐할 것이냐 그 기로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신세대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찬원 씨 상태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완전히 무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료 가수 이지훈 씨가 이찬원 씨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네. 이지훈 씨는 날짜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예능 촬영을 이찬원 씨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네. 이찬원 씨는 무증상이니까 그냥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부주의했다면 네. 그랬다면 우리나라 연예계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 네. 이찬원 씨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일찌감치 검진을 해서 네. 정말 최악의 파국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찬원 씨가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잠복한 기간에 뭔가 방송 활동을 같이 한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닌가, 출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요.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봄이 되게 많고 같이 출연하는 프로가 많아서 지금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 그다음에 영탁 씨, 장민호 씨하고는 자주 얼굴을 붙이고 뭐 각종 프로에 했는데 어제 임영웅 씨랑 장민호 씨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젯밤까지 영탁 씨의 결과가 안 나오는 그랬었죠. 거예요. 네.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다. 왜 우리 영탁 씨는 안 나오느냐고 했는데 네. 다행히 오늘 음성으로 판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팬들을 가진 장동원 씨랑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검사 결과를 이제 방어 측에서 대응 차원에서 해서 음성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네. 예, 그래서 다행히 젊고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의 건강과 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지를 알게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트로트 동료들 말고도요, 박승배 변호사님,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연예인들하고도 혹시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박명수 씨의 경우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휘재, 붐, 홍현희 씨도 줄줄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휘재 씨의 경우에는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찬원 씨보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스타일리스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 외에도 서장훈, 윤종신 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는 이찬원 씨 관련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이 방역 수칙에 의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연예인분들은 장해찬 평론가 지금 최근에 그 어떤 분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두 분 이제 박명수 씨와 붐 씨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매일 진행하고 그러네요. 있는 진행자 입장인데요. 네.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오늘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출연하고 있는 예능과 방송 활동 모든 게 15일까지는 올 스톱 상태다. 또 대타로 이제 DJ를 맡게 된 김태진 씨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 박명수 씨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어허. 반면 붐 씨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동안 자택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집안 내에서 스텝도 없이 혼자서 1인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그래요? 그런 자문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2주 동안 자가격리 일상을 소개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는 붐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찬원 씨 확진으로 지금 여러 동료분들도 검사도 받고 걱정도 되고 지금 자가격리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가에 지금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경고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뭐 이찬원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찬원 씨 그 팬클럽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확정 판정, 즉 이찬원 씨에 대한 확정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제 방역 당국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송계도 역시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을 의무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방송국 들어오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앉기라든가 지금 뭐 옆에 지금 슬라이드 쳐 있지 않습니까? 네. 방역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가요. 뭐든지 다 사상 초유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가 바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이제 코로나 수능이어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마스크는 기본이고 안면 마스크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런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수험생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 학생. 인천의 네네. 부평고등학교인데 저 학생이 혹시 모르니까 그 전신 방호복을 입고 허허. 그렇게 학교에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현장에서 허용이 안 되면 내가 벗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방호복에 비닐 장갑까지 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모습을요. 만약에 이 학생이 수험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들으면 언뜻 보면 의료진이 저 고사장에 배치됐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으면 저 수험생이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위생장갑, 우리가 흔히 일회용 장갑이라고 하는 그 장갑까지 끼고 저렇게 고사장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수험생들 어제 수능만 치렀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입시 일정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트위터 이용자의 트윗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가 지난 3일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 숭을 당일날 확진을 받으셨다. 내가 재수생이고 최저를 맞춰야 반드시 가려는 대학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리트윗해달라. 아직 확진 검사는 못 받았다.
모 고등학교 수능장에서 시험 본 분들 저는 맨 오른쪽 끝자리였다. 영어 시간 이후부터 목이 아팠다.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마스크는 KF94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를 사용했고 종일 대화는 하지 않았고 열도 없었지만 다만 목이 너무 아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쳐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만성 비염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도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욕먹을 각오하고 솔직하게 올린 글이다라는 글 내용입니다.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지만요.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 학생과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버지가 수능 당일날 확진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능 고사장 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걸 보건당국에 말하고요. 별도의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들 실험실에서 수능을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가 우선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물론 수능 시험장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가림막도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시험 끝날 때마다 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시험 친 학생들 또 감독관들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만약 중간에 본인 말처럼 이 목이 아픈 증상을 느꼈다면 그걸 현장에서 말했다면 별도의 시험장으로 옮겨서 시험을 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수능이 중요하고 본인도 많이 불안했겠지만 그걸 조치에 뭔가 목 아픈 증상이 느껴졌을 때 제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끝났습니다만 교육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수시 전형을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고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23일이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시 모집 전형이 또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대학별 전형이 약 28%에 해당되는 60만 3천 건에 있어서의 대면 평가가 남았는데 세상에.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대학에서는 주로 주말에 이제 그 입시생들을 불러가지고 평가 일정이 집중될 그럴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좀 다른 것이 이 수능 시험하고 바로 이 그 직접 대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뭐냐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자가격리자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학별 면접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갖다가 맞대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형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진자 응시가 제한이 된다. 하하.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장소에서 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게 우려로 끝나길 기대합니다만 이 면접고사 때 이 증세가 있으면 이 면접고사가 볼 수 없다는 걸 혹시 듣고 증세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나올까 봐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연말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책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아주 완벽히 조정을 하자 해갖고요. 중대본에서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모임 행사는 일단 자제하고 아무리 궁금해도 그냥 전화로 하거나 뭐 통신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도 그 무슨 전세 버스 같은 데도 아주 정말 방역 관리를 대단히 해야 되고요. 네. 가정 안에서도 방역 준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긴 갈 수 있지만 소수의 인원만 갈 수 있도록 뭐 얘기를 했고, 철도 승차권도 해야죠. 신정도 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좌석을 창가 쪽으로 우선해서 하기도 네. 하는 것들을 했고요. 유흥시설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낳았을 때 과거에 3, 7일이라고 해서 21일 동안은 아무리 그 아이가 보고 싶어도
친척이나 지인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귀여운 신생아도 안 보는 21일간의 참음이 그 아이를 쭉 건강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19 시간대 3차 예방 기간에만 조금만 지켜주시면 내년 1월 3일까지만 좀 지켜주시면 영원히 우리가 코로나 없는 세상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지역은요, 밤 9시 이후에는 사실상 통행 금지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좀 갑갑하죠? 답답하고 할 텐데 이건요, 이 답답함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방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능이 장난인가? 수능이 장난일 리가 없잖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수능 한국사 과목에 나온 문제 때문에 네티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사실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 남북이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다룬 연설문 내용인데요. 네. 이 지문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보게 되면 네. 1번 보기부터 4번 보기까지는 도저히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만 봐도 이게 과거 일일수 알 수 있는 보기들이에요. 대체 어떤 걸 볼까요? 네네. 네, 1번 보기, 뭐 당백전을 발행해라. 허허. 2번 보기, 도병마사를 설치해라. 허허. 3번 보기,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4번 보기,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그리고 5번이 이제 정답인데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답니다. 네. 사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1번부터 4번은 뭔가 다 조선시대나 과거에 쓰던 용어인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이 참 수능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네. 이 문제 문항이 3점짜리 또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성의 3점요? 네, 3점은 보통 어려운 문제 우와. 배정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 어이없게 너무 간단한 문제를 낸 것이 아닌가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란데 저게 3점짜리 문제. 아니 그러면 수능 출제 본부는 과연 이게 이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에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 취지랍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게 기본 소양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 수능 문제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의 제기라는 것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그렇죠. 복수 정답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이 문제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 이런 이의 제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원이 별도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평가원의 해답은 동문서답식이잖아요. 이게 아직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오류가 없고 흠결이 없고 완벽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식의 누구나 초등생도 맞출 수 있을 듯한 그런 문제를 수능에 그것도 배점 3점짜리를 내놓고 이게 기본 소양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 한국사가요,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시험을 반드시 수능생들은 치러야 되는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50점 만점인데요. 절대평가랍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50점 만점에 4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 준다랍니다. 이 한국사 과목을요. 그중에 40점을 맞아야 하면 1등급인데 그중에 3점 비중 3점은 그냥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변별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유인경 평론가는 해마다 수능 문제를 놓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문제만이 아니고 오류가 많아서 심지어 재판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었죠. 네.
근데 이거 변별력을 따지는 문제가 뭐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래 좀 쉬운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점수 높이면 어떠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 수험생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거 좀 운명이 걸리는 건데 네. 조금은 좀 신중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래야 우리가 교육부만이 아니라 출제위원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것 같은데 만내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려고 합숙하면서 이런 문제 냈냐라는 네. 댓글도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요. 문제 중에 수험생들을 화나게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감동을 준 문제도 있었다는데 대체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볼게요. 그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게 필적을 확인하는 문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왜냐하면 본인이 학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글로 써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교육부 출제위원들이 내놓은 문제를 글로 써야 되는데 네. 그 문제가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라는 네. 시였어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네. 수험생들이 이제 방역 규칙을 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고요. 네. 더구나 이번에 방역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따로 격리돼서 봤었잖아요. 네. 다 두렵고 했을 텐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을 만나 대한민국이 더 따뜻해집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교육문화부에서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정부나 교육부에서 보낸 말에 울컥하기는 처음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울 뻔했다 등을 했고요. 네.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 가지 정치 논란도 있고 코로나 때 위험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예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시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문구를 쓰는 게 부정행위를 이제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필적을 알아보기 필적을 위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네. 필체를 네. 알아봐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수능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생일대 운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시험 성적에. 그런데 그만큼 어제 하루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제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2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74% 461건이 고사장에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네. 하는 수송 요청이었고 나머지가 수험표 분실, 시험장 착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에서는 입실 시간 5분을 남겨놓고 지금 데려가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아이고. 순찰 오토바이에 태워서 이동을 시켜준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주에서는 한 수험생이 마스크를 놓고 가는 바람에 네. 입실이 제한돼서 울면서 앉아 있더라. 그 모습을 경찰분이 보고 여분 마스크를 지급해서 네. 입실을 시켜준 사건이 있었고 네. 서울에서는 노원구 해성여고를 가야 되는 학생이 동대문구 해성여고를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20분 남겨놓고 급하다라고 해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노원구 얘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게 해성여고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를 때 해성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세상에. 엉뚱한 해성여고를 잘못 가서 20분 남겨놓고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고사장 착각이나 뭐 지각하는 거 사실은 늦잠 자가지고 수면 바지 입고 온 학생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고사장 착각하고 이제 뭐 지각하는 거 있을 수 있던데 장해찬 평론가 참 올해만 볼 수 있는 게 또 마스크를 안 가져와서 못 들어가는 것 참 진짜 올해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의 어떤 풍경인 것이죠.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누차 마스크 챙겨야 되고 혹시나 마스크가 오염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까지 한 장 더 챙겨오라 했습니다만 전북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 교문 앞에서 마스크 안 가져왔다가 한 학생이 울고 있는 걸 경찰이 이제 여분 마스크 줬다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덜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근처에 있던 경찰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입시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마스크 뭐 여러 가지 방역 용품을 챙기는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실제 시험을 치르는 현장에서는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워낙 익숙해서 네.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별 방해가 안 됐는데 가림판을 설치해놨거든요. 아하. 책상 앞에. 근데 그 가림판이 중간에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시험지가 거기에 끼이기도 하는 등 이 가림판이 수능에 좀 더 방해가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요. 어찌 보면 참 불운한 세대예요.
정말로 많은 역경을 딛고 수능 정말 잘 치렀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정말 날씨 춥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녹여줄 이 달고줄이겠죠, 달고줄. 그분들이 왔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세 분의 소식이 있는데 일단 남진 씨 같은 경우에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죠. 이분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라는 신곡을 들고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아하. 것이고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지금 군백기거든요. 군대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앨범이 100만 장 돌파. 앨범 2장이 합산해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그다음에 유지강 씨가 네. 21세기 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중후한 저음이 유명한 분인데 동굴저음이잖아요, 동굴저음. 진짜. 네. 드디어 첫 번째 앨범을 내고 그래요? 활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한 분씩 살펴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리는 남진 씨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숨이 차 못 뛰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법도 알거든 내 인생 내 청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아,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사가 의미심장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뭐 반짝반짝 빛나는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바지와 청재킷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남진 씨가 올해 75세입니다. 대박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의상과 노래가 잘 어울리고 있는데요. 이 신곡 오빠 아직 살아있다가 둥지 발표 이후 20년 만에 내놓은 신곡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중간에 당신이 좋아를 발매한 적도 있지만 이 네. 곡은 후배 가수 장윤영 씨와 협업한 곡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신곡 오빠 아직 살아있다 경쾌한 리듬의 템포곡인데 특히 중장년층이 공감할 만한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빠 아직 살아있다. 숨이 차 못 뛰는 게 아니야. 여유가 있어서 그래. 내 인생 내 청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이와 같은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 완전 우리가 알던 뭐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저게 라틴풍 음악이랍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50년 넘는 반백년의 음악 인생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행동과 노래가 느린 노래를 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남신 씨는 사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금수저 가수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타고난 미모, 지금도 여전하지만 네. 게다가 무명 시절이 거의 없이 노래도 히트치고 영화 주인공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네. 이제 이제 이분이 데뷔 50년 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그때 내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아이고. 예, 건방 떨고 폰만 네. 잡았다.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도 노래 연습 조금 했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직접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이가 잘 들어가실 수가 있나. 솔직히 제가 어릴 때 남진 씨 너무 느끼해서 팬이라고 밝히기도 조금 부끄러울 지경이었는데 요즘은 커밍아웃에 남진 씨 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21년의 그 트렌드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관리라 그럽니다.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하시는 야. 분이 오빠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믿고 오빠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 저 보세요. 네. 외모 보세요. 저래서 정말 숱한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남진 씨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신곡을 내면서요. 어게인 1970년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한강술에 얼음을 마셔도
네서 어게인 1970년대 그런 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7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이제 역대 최강의 라이벌 남진 씨와 나훈아 씨가 올해 들어서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어게인 1970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훈아 씨 이 추석 콘서트 그야말로 대박을 치고 그렇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전망은 좀 불투명합니다만 원래라면 연말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앨범이 나왔고요. 남진 씨도 20년 만에 새 곡을 발표하면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후배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떤 트로트 붐 뒤에 이 원조 큰형님들이 이렇게 든든히 버텨주니 새로운 신예들도 좀 마음 놓고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두 사람은요, 정말 데뷔 그 자체부터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정말 진짜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오인성 교수님. 저도 이제 사실은 저 두 분이 그 활동을 할 때부터 제가 쭉 봐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도 저 두 사람이 서로의 어떤 약간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거 그건 당연히 있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좀 약간 서로가 좀 적대적이고 얼굴 보고 인사도 안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들이 됐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남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동료인데 어떻게 보면서 인사도 안 했겠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 뭐 저 청군, 황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경쟁시키는 그런 구도로 됐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진 씨가 얘기하기로는 뭐 정치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서로가 정치의 가는 길은 달랐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우러져 왔던 뭐 DJYS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는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진 씨가 얘기를 하기는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노래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나훈아 씨에 대해서는 재주도 많고 어떤 음악성으로 상당히 본인보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아하. 이런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게인 1970을 바라보는 팬들만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잠시 활동을 멈췄는데도 저력을 뽐내고 있는 분입니다. 대체 누굴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9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는데 군 입대 석 달 만에 음반 판매 100만 장을 넘어서면서 이야.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0시 기준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의 선 주문량이 49만 2천 장을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 주문량이 38만 5천 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10만 장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야. 사실 김호중 씨가 지난 9월 발매한 트로트 정규 1집 우리가로 53만 장의 판매 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야. 이 53만 장에 오늘 49만 2천 장이 더해지면서 100만 장을 넘어서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뭐 밀리언셀러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이고 대단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니까 90년대 음반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는 100만 장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이 음반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100만 장 팔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한 장 100만 장이 아니라 두 장 100만 장이긴 하지만 그중에 첫 번째 53만 장 팔았던 1집이 이게 역대 남성 솔로 전체 통틀어서 초동 판매 2위. 그래요? 전체 통틀어서 어허. 엄청난 기록인데 합산 100만 장도 우리나라 남성 솔로 중에 올해 아마 1위가 아닐까. 이건 좀 차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게 왜 특별히 놀랍냐면 보통 음반 판매를 저렇게 주도하는 것은 아이돌들이거든요. 국제적인 한류 아이돌들. 그런데 성인 가요 가수가 100만 장씩 음반을 파는 건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고 네. 더군다나 김호중 씨는 지금 활동도 안 하는데 홍보 활동도 안 하는데 본인은 군대가 있는데 앨범이 알아서 100만 장 팔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백기인데도 대박이에요. 그리고 앨범이 나오기 전인데도 이렇게 대박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노래가 수록돼 있길래 정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클래식 앨범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정말 꿈만 같고 김호중 첫 클래식 앨범이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클래식은 이게 사실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마지막 곡에서는 소름이 쫙 돋았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트로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수록되어 있네요. 예, 김호중 씨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군복무 입대 전에 네. 김호중이 아니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이런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반을 기획했던 야. 거죠. 아까 들으셨던 풍경은 시인과 촌장이 했던 노래고 김호중 씨가 내 인생의 첫 노래라고 밝혔던 그래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들으셨지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에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장르도 나왔죠. 오페라는 투란토트에서 나온 네순도르마. 예. 할 것 같고 두 장의 앨범에 총 12곡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로 해서 지금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미리 50만 장 가까운 걸 주문을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니 앨범은 11일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음원으로도 발매될 예정인데 야. 제 친구들 엄청나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허. 몇 개 저한테 좀 선물로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김호중 씨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곡들을요, 여러 가지 장르로 다 소화해냈고 거기다가 입대 직전에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영상까지 이렇게 찍고 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여러분을 뵙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슬프지만 저 역시도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음악과 좀 더 나은 성숙된 김호중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간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진짜 김호중 씨 많은 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도 신곡을 들고 여러분을 찾았답니다. 대체 누굴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동굴 보이스 트로트 버터 왕자로 불리는 류지광 씨입니다. 류지광 씨가 미니 앨범 류지광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야. 데뷔 처음으로 미니 앨범을 내놓는 겁니다. 네. 이번 앨범에는 5호선 여인, 카발레, 정주고 간 여인 등 다양한 성인 가요들이 수록돼 있다. 앨범 재킷은 멋있네요. 네, 저렇게 동굴점에서 이제 유지광 씨 영화배우 같습니다. 다양한 곡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같은 나의 몸을 touch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터질 것만 같은 느낌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눈이 살을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정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저 노래 들으시고 지하철 5호선 타고 출퇴근하신 여성분들 나 내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인경 평론가님, 유지광 씨 목소리에서 대선배 목소리가 느껴진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음성 감별사는 아니지만 배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오. 예, 배우 씨 가수는 19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죠. 아. 1971년에 29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아. 생을 마감을 했는데 네. 유지광 씨의 목소리에서 좀 배우 씨가 느껴지고요. 정동원 군도 배우 씨의 누가 울어를 부르긴 합니다만 가장 맛깔스럽게 배우 씨의 음색을 살리는 가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제발 유지광 씨는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앨범, 꿈에 그리던 첫 번째 앨범을 들고 왔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까요? 유지강 씨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유지광 씨가 굉장히 잘 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 보증 잘못 서고 부모님이 그리고 또 뭐 고깃집 망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23년째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그래서 소원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수입이 10배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내 집 마련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고진감래란 말이 떠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세 분 뉴스파이터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장동민 씨한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장동민 씨가 최근 연이은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았었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네. 깜깜한 밤에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허. 갑자기 돌멩이가 이 차 천장으로 날아듭니다. 지금 보시죠? 네. 계속 돌멩이가 날아들고요. 차량 외부에 상처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막 긁히는 데 있어요. 네. 네, 이 커다란 돌멩이 하나에 부딪혀서요.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허허. 아니 장동민 씨 차량에 돌멩이가 왜 날아올까? 어디서 날아오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이제 장동민 씨가 많은 분들한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영상인데 네. 올 여름부터 어떤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차에 돌을 던진다라고 하면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 씨 집에 외벽, 창문, 자동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돌이 날라와서 세상에.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동민 씨가 또 저렇게 직접 날이 밝아서 직접 날아온 돌을 또 직접 주워서 이 보는 장면도 있었는데 장동민 씨 집 외부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저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황당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희 집에 와서 제 차를 돌로 다 부셔놨어. 원래 우리 집에는 돌들이 다 이 파쇄석이거든요. 요런 요 돌들이야. 이 돌들밖에 없는데 다른 돌들을 딱 발견해 놓을게. 요 돌, 이 돌, 이 돌, 요거, 이거 잔뜩 날라와 있더라고. 요런 것들이 범행에 쓰인 도구다. 저희 집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계단에 있는 방충망. 여기에 돌이 얹어져 있어요. 우선 계단에도 돌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 또 차에 돌을 던졌습니다. 외벽 파손된 것들과 음성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만 들려드렸는데 더 많은 횟수가 있거든요. 부수고 방충망이 뜯어지고 차가 지금 계속 손괴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장동민 씨 얘기처럼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장동민 씨 경찰분들에게 배워서 비닐 장갑을 끼고 이 범행에 사용된 돌을 하나하나 주워서 국과서에 보냈다. 끝까지 잡겠다.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물 손괴에다가 돌멩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손괴에 더더군다나 손괴로 그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정도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손괴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데다가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죠. 여러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검거 시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범인은 잡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제가 잡아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제 차가 망가졌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울타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침범을 한 거야.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차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것도 화가 나지만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없을 때 집안에 해코지를 또 하면 어떡하지?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차가 망가졌으니까 이건 돈 주고 고치면 되는데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 집으로 계속해서 돌이 날라와서 식구들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고 저 또한도 굉장히 화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걱정이 이제 엄청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오윤선 교수님 진짜 장동민 씨 얘기처럼 가족들 걱정에 지금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같이 있는 아까 이제 장동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울타리라고 하는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저 보금자리가 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안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게 되고 사실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장동민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차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 차에 날라든 저 돌이 차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에 맞았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결코 선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일이 지난 여름부터 있어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뭐 CCTV 분석하고 주변 탐문하고 돌이 날아온 방향 같은 거, 각도, 거리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도 또 이 분석을 하고 감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수사 만에 지난달 30일에 어허. 잡았습니다. 어허.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저렇게 영상까지 있는데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장동민 씨 집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작했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범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아하.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는데 일단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왜 장동민 씨를 상대로 테러를 저질렀는지 그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